내 차. 아빠, 제발 받으세요. 이게 제 전 재산이에요. 안 돼. 저희는 젊으니까 다시 벌 수 있어요. 아빠, 제 건물은 제 겁니다. 절대 못 건드려요. 큰아들 민수의 차갑게 식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박건우 회장은 휴대폰을 귀에서 떼지 못한 채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 부도 났다며? 그건 아버지 일이고요. 저는 제 재산 지켜야죠. 변호사도 이미 연락했어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건우는 휴대폰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연 시작하기 전에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몇 살이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큰 복이 찾아갈 거라 믿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사흘 전 박건우 회장은 평생 처음으로 무서운 결심을 했습니다.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하기로 한 것입니다. 최 비서. 예, 회장님. 부도 소문내. 언론에도 다 흘려. 최 비서가 깜짝 놀란 얼굴로 박건우를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진짜 그러시게요? 박건우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한복판 63층 회장실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들한테 다 퍼줬어. 박건우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큰놈한테 건물 사줬지. 둘째한테 병원 차려줬지. 근데 말이야.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한 번도 안 와.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전화가 없어. 최 비서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박건우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들 셋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설마 날 버리겠어? 박건우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확인해보고 싶어. 내가 돈이 없어져도 날 찾아오는지. 회장님. 됐어. 내일부터 시작해. 다음날 아침 텔레비전 뉴스에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태성건설 박건우 회장 800억 부도 위기. 채권단 긴급회의 소집.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대출 부실로 인해 태성건설이 800억 원대 부도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날 오후 박건우 회장실에 가짜 집달관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압류 나왔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다른 남자들이 회장실 곳곳을 돌아다니며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골동품 시계에 딱지가 붙었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에도 붙었습니다. 책상 위 만년필에도 어김없이 빨간 종이가 달라붙었습니다. 박건우가 가만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회장님, 준비한 옷입니다. 최 비서가 낡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박건우가 보따리를 열어봤습니다. 보풀이 일어난 회색 점퍼와 때가 탄 운동화가 들어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입던 거랑 똑같네. 박건우가 피식 웃었습니다. 말끔한 양복을 벗고 낡은 점퍼를 걸쳤습니다. 구두를 벗고 낡은 운동화로 갈아 신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박건우가 자신의 모습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허리가 살짝 굽은 체형, 그리고 초라한 옷차림.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내 모습인가? 박건우의 눈에 30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시멘트 포대를 나르던 젊은 시절. 손에 못이 박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이를 악물었던 그때. 그땐 가진 게 없어도 외롭지 않았는데. 박건우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가진 게 많아지니까 이렇게 혼자가 됐어. 최 비서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 박건우는 큰아들 민수의 펜트하우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급 아파트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지만 정작 문 앞에서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건우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아버지가 이 꼴이 됐는데 모른 척하겠어.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문 안쪽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미리 빼돌려 놓길 잘했지. 박건우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아버지 재산 다 날아가면 어쩔 뻔했냐고. 내 명의로 돌려놓은 건물들 있으니까 우리는 걱정 없어. 민수가 전화통화를 하며 킬킬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늙은이가 사업을 뭘 안다고 손을 댔대. 쯧.
박건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심장이 주먹으로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막내, 걱정이냐고? 에이, 그 녀석은 아버지가 의절했잖아. 우리 동생 아니지. 그 말에 박건우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뭐 아버지야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바빠서 끊을게. 통화가 끝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건우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아니,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박건우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민수가 원래 좀 그랬으니까. 스스로를 다독이며 박건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둘째는 다르겠지. 의사니까 마음이 따뜻하겠지. 밤이 깊어서야 박건우는 둘째 아들 재호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빌라 단지의 조용한 골목이었습니다. 박건우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 화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박건우는 그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걸 알았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 인터폰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호야, 아빠다. 문 좀 열어라. 박건우가 인터폰에 대고 말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빠가 좀 어렵게 됐다. 얼굴 좀 보자.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그때 2층 창문의 불빛이 꺼졌습니다. 박건우가 고개를 들어 그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불이 꺼진 캄캄한 창문. 분명히 안에 있으면서 없는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호야. 박건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창문에는 다시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박건우가 천천히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발걸음을 돌리는 박건우의 등이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가로등 불빛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박건우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적이 끊긴 공원에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박건우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부도난 게 회사가 아니라 내 인생이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을 자식들한테 쏟아부었는데 이게 돌아온 거야.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름진 볼을 타고 내린 눈물이 낡은 점퍼 위로 떨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박건우가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지갑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0년 전에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한쪽이 가위로 오려져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성민이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박건우가 거친 손가락으로 그 빈자리를 쓸어 만졌습니다. 성민아.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박건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진 속 빈자리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박건우가 사진을 가슴에 품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죽기 전에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해야겠다. 공원의 찬 바람이 노인의 구부러진 등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건우가 휴대폰을 꺼내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비서, 성민이 주소 알아낼 수 있나? 막내 도련님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 애가 지금 어디 사는지 알아봐. 전화 너머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사실 제가 혹시 몰라서 미리 알아둔 게 있습니다. 뭐? 도련님께서 지금 서울 변두리 신월동에 사시는데요. 재개발이 임박한 지역이라 곧 철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건우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신월동이라고? 네. 반지하 단칸방에서 어린 조카분과 둘이 사신다고 합니다. 박건우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주소 불러. 최 비서가 주소를 불러주었습니다. 박건우가 그 주소를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차를 보내드릴까요? 아니, 내가 알아서 갈 거야. 박건우가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건우는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마을버스를 또 갈아탔습니다. 난생 처음 타보는 마을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꽉 잡고 흔들리는 몸을 지탱했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낡은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박건우의 눈앞에 가파른 언덕길이 펼쳐졌습니다. 좁은 골목 양옆으로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박건우가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0걸음을 채 걷지 못하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하하.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전봇대를 붙잡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박건우가 다시 발을 내디뎠습니다. 무걸음쯤 걸었을 때 다시 멈춰 섰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슨 면목으로. 박건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발길을 돌리려다가 다시 앞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가야 해.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걸었습니다. 또 멈췄습니다. 10년을 내팽개쳐 놓고 이제 와서 뭘. 몇 번이고 망설였습니다. 돌아서려다 멈추고 멈췄다 다시 걷고. 그렇게 한참을 씨름한 끝에 박건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하고 죽자. 가파른 언덕길을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소지에 적힌 건물은 허름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외벽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슨 계단 난간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박건우가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섰습니다. 축축한 기운이 발밑에서 올라왔습니다. 콜록콜록. 문틈으로 아이의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박건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박건우가 문고리를 잡은 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죄인처럼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결국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몸을 돌렸습니다. 골목 어귀 전봇대 뒤에 몸을 숨기고 섰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길 끝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마트 로고가 찍힌 커다란 박스를 양손에 든 남자였습니다.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힘겹게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박건우가 숨을 멈췄습니다. 야위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핏기 없는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성민이. 박건우가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어휴, 무거워라. 성민이가 가쁜 숨을 내쉬며 박스를 내려놓았습니다. 허리를 펴다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한쪽 손으로 허리를 받치며 성민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전봇대 뒤 어둠 속에 서 있는 사람의 낡은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민이의 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낡은 운동화. 어릴 때 아버지가 신던 것과 똑같은 스타일이었습니다. 성민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둠 속에 서 있는 노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부러진 등, 흰 머리카락, 낡은 실루엣. 아빠. 성민이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건우가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습니다. 도망치듯 골목 반대편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빠. 성민이가 박스를 내팽개치고 뛰어갔습니다. 박건우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빠 맞지? 아빠잖아. 박건우가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아빠 나야. 성민이야. 성민이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박건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성민아. 박건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성민이가 아버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빠,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성민이가 아버지의 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호, 입김을 불어가며 비볐습니다. 들어가요. 어서 들어가. 성민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박건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난 그냥. 아빠. 성민이가 아버지의 말을 끊었습니다. 밖에서 얼마나 있었어? 손이 꽁꽁 얼었잖아. 박건우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성민이가 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반지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좁은 방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습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5살쯤 된 남자아이가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인사드려. 할아버지야. 아이가 고개를 들어 낯선 노인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아빠 등 뒤로 숨었습니다. 아빠, 저 사람 누구야? 할아버지라니까. 엄마 아빠. 준호가 고개를 삐죽 내밀어 박건우를 살폈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박건우가 아이를 바라보다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 한쪽에 수북이 쌓인 약봉지들. 그리고 벽에 걸린 영정 사진 하나.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박건우의 눈이 그 사진에 멈췄습니다. 성민아, 이게... 응. 성민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 엄마. 3년 전에 갔어. 박건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3년 전이라고. 애를 낳고 몸이 안 좋았는데 그러다가 쓰러졌어. 깨어나지 못했어. 성민이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박건우가 벽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가 몰랐다. 내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새끼가 과부가 된 것도 모르고. 박건우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성민이가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앉아. 성민이가 박건우를 방바닥에 앉혔습니다. 밥 먹었어? 내가 뭐라도 끓여줄게. 아니다. 됐다. 됐긴 뭐가 돼? 얼굴이 반쪽이 됐는데. 성민이가 벌떡 일어나 작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안을 뒤졌습니다. 김치반 포기와 계란 3개가 전부였습니다. 성민이가 망설임 없이 냄비를 꺼내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작은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치찌개 하나, 계란말이 한 접시. 성민이가 밥을 푸다가 자신의 공기에서 밥을 덜어 아버지의 그릇에 올렸습니다. 수북하게 담긴 밥 위에 계란말이를 올려주었습니다. 아빠, 많이 먹어. 박건우가 밥상을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먹어. 어서. 성민이가 숟가락을 아버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박건우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모래알을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래? 입맛 없어? 성민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박건우가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밥을 삼켰습니다. 아니다. 맛있다. 눈물을 삼키며 숟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성민이가 아버지의 국그릇에 찌개를 더 떠주었습니다. 준호가 아빠 옆에 바짝 붙어 앉아 할아버지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좁은 방에 이불 2채가 깔렸습니다. 박건우가 벽 쪽에 누웠고 그 옆에 성민과 준호가 나란히 누웠습니다. 불을 끄자 방 안이 캄캄해졌습니다. 박건우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아빠, 하자. 그래. 대답은 했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준호가 새근새근 잠든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박건우의 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흑. 성민이가 숨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이불을 꽉 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흑흑. 박건우의 심장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뻗어 아들의 등을 두드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격이 없었습니다. 10년 전 가난한 여자를 만나겠다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아들 아니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문을 닫고 다시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은 아내를 잃었습니다. 반지하 단칸방에서 어린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박건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베개를 적셨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성민이의 흐느낌과 박건우의 침묵이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박건우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잠든 성민과 준호를 깨우지 않으려고 숨을 죽였습니다. 살금살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집어들었을 때 문틈에 끼워진 종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건우가 그 종이들을 집어들었습니다. 퇴거 명령 예고장. 박건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아래로 수북하게 쌓인 고지서들이 보였습니다. 전기요금 독촉장, 가스비 연체 통보, 병원비 청구서. 박건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번 주까지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예고장의 글씨가 눈앞에서 흐릿해졌습니다. 박건우가 벽을 짚었습니다. 성민이도 쫓겨날 판이구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망연자실하여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성민이는 아버지가 부도났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자기도 당장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라는 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건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짐이 되면 안 돼.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길을 빠르게 걸었습니다. 아빠. 등 뒤에서 외침이 들렸습니다. 박건우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성민이가 맨발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하하. 성민이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버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딜 가? 왜 말도 없이 가? 성민아, 아빠가 있으면 너한테 짐만 돼. 무슨 소리야? 난 괜찮아. 아빠 걱정 마. 박건우가 아들을 피해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성민이가 아버지의 낡은 점퍼 주머니에 무언가를 억지로 밀어넣었습니다. 두툼하고 꼬깃꼬깃한 흰 봉투였습니다. 박건우가 봉투를 빼내려 했습니다. 이게 뭐야? 필요 없어. 성민이가 아버지의 손을 세게 눌렀습니다. 가져가. 안 돼. 받을 수 없어. 아빠. 성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거 수진이 보험금이랑 준호 학교 가면 이사 가려고 모은 돈이야. 박건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런 돈을 왜 나한테? 우린 젊으니까 다시 벌면 돼. 성민이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돈으로 찜질방이라도 가서 지내. 응? 제발. 박건우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못 받아. 이건 내 전 재산이잖아. 아빠, 제발. 성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10년 동안 아빠 보고 싶었어. 박건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원망도 했어. 밤마다 울기도 했어. 근데 성민이가 흐느꼈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아빠야. 내 아빠 하나뿐이야. 박건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받아줘. 응? 성민이가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박건우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민이가 눈물을 훔치며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가방에 쪽지도 넣어뒀어. 나중에 읽어. 박건우가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야위고 핏기 없는 얼굴. 그 얼굴에 흐르는 눈물. 알았다. 박건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성민아. 성민이가 아버지의 손을 놓았습니다. 박건우가 몸을 돌렸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 성민이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골목을 벗어나자마자 박건우가 멈춰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구겨지고 낡은 지폐들이 빼곡하게 들어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알뜰하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접힌 쪽지가 하나 끼어 있었습니다. 박건우가 쪽지를 펼쳤습니다. 삐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내가 못난 아들이라 미안해. 그때 아빠 말 안 듣고 나가서 고생만 해서 미안해. 그러니까 아빠는 아프지 마. 사랑해. 박건우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쪽지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박건우가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짐승이다. 내가 애비도 아니다. 울부짖는 소리가 새벽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안해, 성민아. 아빠가 미안해. 짐승처럼 통곡했습니다. 지나가던 새벽 인력시장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 할아버지 무슨 일이야? 박건우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었습니다. 아들이 준 봉투를 가슴에 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비서였습니다. 최 비서가 눈물을 훔치며 박건우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 박건우가 충혈된 눈으로 최 비서를 올려다봤습니다. 내 차 가져와.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당장. 검은 리무진이 골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박건우가 차에 올라타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부도 연극 끝내.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박건우가 주머니에서 성민이가 준 봉투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얼굴로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수하고 재호 본사회의실로 불러. 회장님. 그리고 그날 녹화한 거 다 준비해놔. 최 비서가 백미러로 박건우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매서운 눈빛이었습니다. 아까까지 통곡하던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태성건설 본사 대회의실. 커다란 테이블에 임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장남 민수와 차남 재호도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회의를 소집하신 거래? 민수가 옆에 앉은 동생에게 속삭였습니다. 몰라. 회사 매각권 때문 아니야. 어차피 부도 났으니까 정리하시려나 보지. 두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킬킬거렸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박건우가 들어섰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부도 나신 거 아니었어요? 박건우가 대답 없이 상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으며 손짓을 했습니다. 틀어. 최 비서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회의실 정면의 대형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펜트하우스 앞 CCTV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박건우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안쪽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재산 다 날아가면 어쩔 뻔했냐고. 내 명의로 돌려놓은 건물들 있으니까 우리는 걱정 없어. 회의실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늙은이가 사업을 뭘 안다고 손을 댔대. 쯧. 녹취록 속 민수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임원들이 술렁거리며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다음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재호의 집 인터폰 화면이었습니다. 박건우가 초인종을 누르고 2층 창문에 불이 꺼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재호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박건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자식들이 어떤 놈들인지 다들 똑똑히 봤지? 민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닥쳐. 박건우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민수가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건우가 최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최 비서가 서류 뭉치를 민수와 재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상속 포기 및 절연 각서. 박건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명해. 아버지. 재호가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 돈은 단 한 푼도 너희에게 안 간다. 박건우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너희 힘으로 살아라. 경호원들이 다가왔습니다. 민수와 재호가 경호원들에게 팔을 붙잡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가는 자식들을 박건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바라봤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박건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아들 데리러 가야지. 검은 세단 여러 대가 좁은 골목길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사짐센터 트럭도 한 대 따라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게 뭐야? 무슨 일이래? 성민이가 창밖에 소란에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준호가 아빠 뒤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아빠, 저 차들 뭐야? 아빠도 몰라. 성민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때 맨 앞 리무진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박건우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성민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 박건우가 환하게 웃으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성민이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최 비서가 성민에게 다가왔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회장님은 부도가 나지 않으셨습니다. 네. 도련님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성민이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빠가 부도가 안 났다고. 박건우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성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민아. 박건우가 아들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널 시험한 게 아니야. 성민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난 그냥 내 자식들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 싶었어. 박건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하고 재호는 날 문전박대했어. 근데 너는... 박건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준 그 돈, 그 쪽지. 박건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가슴에 못을 박더라. 이 못난 애비 가슴에. 성민이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 고생하자. 박건우가 아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집에 가자. 내 딸아. 성민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건우가 성민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빠 뒤에 숨어있던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야. 이리 와.
준호가 머뭇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박건우가 손자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우리 준호, 이제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준호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진짜? 그럼 진짜지. 박건우가 손자의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성민이가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직원들이 반지하 방으로 들어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비서가 밀린 고지서와 빚 서류를 챙겼습니다. 이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박건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성민을 도와준 이웃들에게 직접 다가갔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아들을 보살펴 주셔서.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웃들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회장님이 이러시면. 박건우가 봉투를 하나씩 건넸습니다. 작은 성의입니다. 받아주십시오. 리무진 문이 열렸습니다. 박건우가 성민의 손을 잡고 차로 이끌었습니다. 준호를 무릎에 앉히고 성민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성민이가 창밖으로 멀어지는 달동네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응. 고마워. 박건우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운 건 나야. 이 아빠를 버리지 않아줘서. 창밖으로 햇볕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본가에 돌아온 날, 박건우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실벽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액자 하나를 걸었습니다. 성민이가 준 그 봉투였습니다. 눈물 자국이 얼룩진 꼬깃꼬깃한 흰 봉투. 그 안에 들어있던 쪽지도 함께 넣었습니다. 회장님, 그걸 거기에 거시려고요?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거야. 박건우가 액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800억보다 무거운 게 이 봉투 안에 들어있어. 1년이 흘렀습니다. 성민은 아버지의 도움으로 작은 철물점을 확장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계 만지는 걸 좋아했지만 생활고에 꿈을 접었던 것입니다. 준호는 좋은 유치원에 다니며 밝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더 이상 기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곰팡이 핀 반지하 대신 햇볕이 잘 드는 방에서 살았습니다. 박건우도 달라졌습니다. 성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직원들 밥은 잘 먹어? 응. 구내식당 말이냐? 응. 내가 예전에 공사장에서 일할 때 봤거든. 밥이 맛없으면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 박건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직원 식당 예산을 2배로 올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장학재단도 설립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공부하는 학생들 도와주는 거야. 박건우가 성민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동안 고생한 거 보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많더라. 성민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고마워. 뭘? 네가 가르쳐준 거지. 성민도 남몰래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의 고학생 태수를 후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트에서 배달 일을 할 때 알게 된 청년이었습니다. 형,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태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은혜는 무슨? 나도 힘들 때 도움받았어. 넌 나중에 다른 사람 도와주면 돼. 성민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성민의 철물점 확장 개업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박건우가 재계의 인사들 앞에서 아들을 자랑했습니다. 이거 내 아들이 키운 거요. 잘했지?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개업식 수익금은 전액 소아암 환자들에게 기부됐습니다. 주말마다 박건우와 성민, 준호는 함께 캠핑을 다녔습니다. 10년의 공백을 채우듯 웃고 떠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마시멜로 더 줘. 그래, 우리 준호 많이 먹어라. 아빠, 준호 배탈 나겠다. 괜찮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박건우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남 민수와 차남 재호가 본가 앞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박건우가 인터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뉘우칠 때까지 얼굴 보지 않겠다. 차갑게 말하고 인터폰을 끊었습니다. 화창한 오후 정원에서 성민이 준호와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건우가 다가가 그 모습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빠, 같이 해요. 준호가 공을 던졌습니다. 박건우가 공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좋지, 우리 준호. 셋이서 한참을 공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박건우가 준호에게 반찬을 올려주던 성민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성민이가 갑자기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어지러워. 성민이의 코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박건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성민아. 성민이가 그대로 식탁 위로 쓰러졌습니다. 박건우가 쓰러진 성민을 안아들었습니다. 성민아, 성민아. 성민의 코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얀 셔츠가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준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왜 그래? 최 비서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구급차 불렀습니다. 박건우가 성민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소매가 걷히며 팔뚝이 드러났습니다. 온통 시퍼런 멍이 가득했습니다. 박건우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이게 뭐야? 성민이가 눈을 떴다 감았다 했습니다. 아빠.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박건우가 성민을 안고 현관으로 뛰었습니다. 응급실 복도. 박건우가 피 묻은 성민의 옷을 움켜쥐고 서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최 비서가 준호를 안고 옆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훌쩍거리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아빠 괜찮아? 최 비서가 아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걱정 마.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박건우가 달려갔습니다. 제 아들 어떻습니까?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보호자분, 잠시 면담실로 가시죠. 박건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면담실 의자에 앉은 박건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이 급성 백혈병입니다. 백혈병이요? 네. 상태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박건우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골수이식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골수이식이요? 네. 유전자가 맞는 기증자를 빨리 찾아야 합니다. 박건우가 의사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살려주세요. 제발. 회장님, 이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의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맞는 기증자를 찾는 게 먼저입니다. 박건우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요. 제 거 쓰면 안 됩니까?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유전자가 맞아야 가능합니다. 박건우가 소매를 걷어올렸습니다. 당장 검사해주세요. 지금 바로요. 다음 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건우의 유전자는 성민과 맞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일치입니다. 다른 기증자를 찾아야 합니다. 박건우가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기증자 명단은요?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국내 명단을 다 뒤져보고 있습니다. 해외도 알아보겠습니다. 박건우가 최 비서를 불렀습니다. 민수하고 재호 불러와. 지금 당장. 회장님. 내가 무릎을 꿇어서라도 검사받게 할 거야. 병원 로비. 민수와 재호가 들어왔습니다. 박건우가 두 사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성민이가 죽게 생겼다. 골수 검사 좀 해줘. 민수가 눈을 굴렸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상속에서 쫓겨났잖아요. 뭐? 검사해드리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재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계열사 지분하고 건물 돌려주시면 검사해드릴게요. 박건우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내 동생이 죽게 생겼는데 그 소리가 나오냐? 동생이요? 아버지가 의절하셨잖아요. 저희랑 남이에요.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박건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살려야 했습니다. 알았다. 써라. 최 비서가 각서를 내밀었습니다. 박건우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어두운 표정으로 면담실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두 분 다 불일치입니다. 박건우의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최 비서가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박건우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떡하나. 우리 성민이. 병원 로비에서 민수가 각서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에이, 불일치래.
아깝다. 재호가 혀를 찼습니다. 그러게 맞았으면 건물이라도 받는 건데. 뭐 어때? 어차피 우리 할 만큼 했잖아. 두 사람이 킬킬거리며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무균실 유리창 앞, 박건우가 손바닥을 유리에 대고 서 있었습니다. 성민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얼굴이 핏기 없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박건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성민아, 아빠가 꼭 기증자 찾을게. 조금만 버텨. 유리창 너머로 성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걱정 마. 난 괜찮아. 박건우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네가 벌을 받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최 비서가 뛰어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 있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박건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래?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뭐? 유전자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합니다. 박건우가 최 비서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누구야? 누군데? 태수라는 청년입니다. 태수. 도련님이 예전에 후원하셨던 보육원 출신 학생이요. 박건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학생이? 네. 도련님 소식을 듣고 검사를 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박건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섰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병원 로비에 태수가 서 있었습니다. 27살의 청년이었습니다. 박건우가 다가가 태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자네가 태수인가? 네, 회장님. 자네가 내 아들을 살려주겠다고.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이 저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박건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자네가 내 아들을 살렸어. 태수가 황급히 박건우를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야. 내가 100번이고 절해야지. 박건우가 태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앞. 수술 중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건우가 복도 벤치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제발 성공하게 해주세요. 준호가 옆에 앉아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괜찮을 거야. 맞지? 박건우가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우리 준호. 아빠 꼭 괜찮을 거야.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박건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의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박건우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준호가 할아버지 등을 토닥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살았어. 아빠 살았어. 박건우가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복실에서 성민이가 눈을 떴습니다. 박건우가 침대 옆에 앉아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성민이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성민아. 박건우가 아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다 끝났다. 이제 괜찮아. 성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가 살려줬다며. 그래. 내가 베푼 선행이 돌아온 거야. 성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아빠. 끝까지 포기 안 해줘서. 박건우가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아빠가 더 고마워. 살아줘서. 6개월 후, 성민이가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박건우와 준호, 최 비서, 그리고 태수가 나와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성민이가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나왔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고 머리카락도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빠. 준호가 달려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우리 준호, 보고 싶었어. 성민이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박건우가 다가와 성민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집에 가자. 네, 아빠. 태수가 수줍게 다가왔습니다. 형, 퇴원 축하해요. 성민이가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수야,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형이 저한테 해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건우가 태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자네 대학 등록금 내가 다 댈 테니 걱정 마. 그리고 졸업하면 우리 회사로 와. 회장님, 그런. 아니야. 당연한 거야. 자네는 우리 가족 은인이니까.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본가로 돌아오는 차 안. 성민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응. 나 깨달은 게 있어. 박건우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 진짜 소중한 건 사람이야. 성민이가 준호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날 도와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내 재산이었어. 박건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아빠도 뒤늦게 깨달았어. 성민이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도? 응. 800억이 있어도 혼자 밥 먹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그걸 몰랐어. 박건우가 성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네가 준 그 봉투 하나가 800억보다 무거웠어. 그 안에 진짜 사랑이 들어있었으니까. 성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 함께 살자. 그게 진짜 부자로 사는 거야. 차가 본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민이가 아버지에게 줬던 그 봉투였습니다. 성민이가 액자 앞에 섰습니다. 아빠, 이거. 응. 아빠 보물이야. 박건우가 옆에 섰습니다. 매일 아침 이거 보면서 다짐해. 사람을 돈보다 소중히 여기겠다고. 성민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아빠. 날 다시 받아줘서. 미안해, 성민아. 10년을 혼자 두고. 두 사람이 꼭 껴안았습니다. 준호가 두 사람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나도. 셋이서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태수도 함께였습니다. 박건우가 준호의 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우리 준호, 많이 먹어. 성민이가 태수의 그릇에도 반찬을 담아주었습니다. 태수야, 너도 많이 먹어. 이제 우리 가족이야. 태수가 숟가락을 든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 저 처음으로 가족이 생겼어요. 성민이가 태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이제 우린 가족이야. 박건우가 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 다 같이 건배하자. 우리 가족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하자고. 모두가 물잔을 부딪혔습니다. 건배. 식탁 위로 웃음소리가 가득 퍼졌습니다. 한 달 후, 박건우는 회사 이사회에서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임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후임 회장은 제 막내 아들 박성민입니다. 성민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건우와 성민이가 회장실에 단둘이 남았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아? 성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 차례야. 박건우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빠는 잘못 살았어. 돈만 쫓다가 정작 소중한 걸 다 잃어버렸지. 성민이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넌 아빠처럼 살지 마.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먼저야. 네, 아빠. 명심할게요. 직원들 잘 챙겨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게 진짜 경영이야. 박건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이제 준호 키우는 거 도와주면서 살 거야. 그게 내 마지막 일이야. 성민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모든 걸 가르쳐 주셔서. 그날 밤, 박건우가 손자 준호와 함께 그림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이야기 좋아.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도 좋아. 박건우가 손자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성민이가 방문을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준호야, 이제 자야지. 아빠, 한 편만 더. 안 돼. 내일 유치원 가야지. 준호가 아쉬운 듯 책을 덮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또 읽어줘. 그럼 매일 읽어줄게. 준호가 박건우에게 뽀뽀를 하고 아빠에게로 갔습니다.
성민이가 아들을 안고 나가며 박건우를 돌아봤습니다. 아빠, 오늘도 고마웠어요. 뭘? 할아버지 역할하는 게 제일 행복해. 박건우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박건우가 혼자 남았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성민이가 준 그 봉투. 박건우가 액자 앞에 섰습니다. 고맙다, 성민아. 이 아빠를 구해줘서. 손을 뻗어 액자를 쓰다듬었습니다. 800억을 벌었지만 혼자였어. 근데 이 봉투 하나가 날 진짜 부자로 만들어줬어. 박건우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정원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았어.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박건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건우 회장은 평생을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800억을 벌었지만 저녁 식탁은 늘 혼자였습니다. 부도라는 거짓말 앞에서 장남과 차남은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내쫓았던 막내 아들은 달랐습니다. 쫓겨날 처지에 놓인 반지하 단칸방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아버지 주머니에 밀어넣었습니다. 그 꼬깃꼬깃한 봉투 안에는 1,000원짜리까지 알뜰하게 모은 돈과 짧은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빠 사랑해. 그 한마디가 800억보다 무거웠습니다. 성민이 베푼 작은 선행은 기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남몰래 후원했던 청년이 골수를 기증해 목숨을 살렸습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 진심 어린 마음, 그리고 베풀미 돌아오는 은혜. 박건우 회장이 평생 깨닫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거실벽에 걸린 낡은 봉투 액자가 매일 그에게 말해줍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